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자해소동을 벌였던 대장동 비리 주범 김만배 씨를 6일 전격 소환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대장동 비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서 언론사 간부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수상한 금품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김만배 씨가 지난달 14일 날 자해소동을 벌였는데 한 23일 만이 되네요. 6일. 그러니까 오늘 전격 소환했는데 일단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아유, 제가 자해소동 벌써 했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기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뭐 본인은 그렇죠.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망이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런 쪽을 쫙 조여오니까 그리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 진술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대비할 시간을 버려야겠다. 여기서 자해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는 이 자해 이 경위를 보니까 너무 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일이라 그러면은 이 김만배 씨가 충분히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등에게 불리한 사실들에 대해서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죠. 그래서 검찰에서 저는 뭐 또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물론 걸어서 나오기도 뭐 한 일도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에 또 김만배를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는데 막 부르면 뭐 인권 침해니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조금 사정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소환했네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23일간 수사에 철저히 대비를 했을까? 아니면 본인도 어쨌든 뭐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그런 것들을 크든 작든 한번 겪고 나면 신경의 변화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든지 뭐 여러 가지 신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번 소환 조사에 가서 입장을 표명할까요? 근데 저는 김만배 씨하고 거기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 사람들, 유동규 빼고 요 세 사람은 뭐 경천 동지할 그리고 진짜 꼼짝 못하는 외통수에 몰리지 않는 이상은 진술이 그렇게 쉽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돈이 상당히 지금 추징 보전도 돼 있고 이미 뭐 뺏길 거는 이미 전부 다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술한다고 해서 그게 뭐 돌려줄 것도 아니고 그러겠죠. 제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길에서 예의 없이 구는 사람한테 조금 홍계도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내가 훈계를 해서 들을 사람 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래서 진술을 할 정도면은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장동 사건 이런 거 보면 있죠. 이거는 보통 사람의 어떤 담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뭐 매덕을 먹고 이런 것도 사실 고 교수님이나 저도 판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간이 작아가지고 판사할 때 유혹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자하실 때도 유혹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겁이 나서 이 사람이 또 뒤에 가서 엉뚱한 짓 뭐 자기 나중에 결과가 안 좋고 이러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래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고 그래서 이제 거부할 정도인데 김만배가 몇 천억 아닙니까? 지금 뭐 심지어 몇 조, 1조 2천억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런 데 대해서 서슴없이 개입해서 이익을 챙길 정도의 사람이면은, 지금 상태에서 어떤 진술에 있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런 사람이지,
지금 와서 마음을 바꿔서 진술을 바로 하겠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굳게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가겠다. 네, 그래서 검찰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핵심적인 증거, 옴짝달싹 못하는 증거 들이대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이 사건은 오늘 그 우상호인가요? 우상호. 네. 이야기도 그 CBS 나와서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뭐 10년 동안 뒤져도 아무런 안 나오는데 또 뒤져도 나오겠냐.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수사에 그거는 진술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없으니까 말 안 하면 네가 설마 밝혀낼 수 있겠냐. 우상호 그 전 원내대표인가요?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요. 그만 자신감을 저는 표시라고 봅니다. 물증은 없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3인방 네. 이 사람들의 진술밖에는 없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검찰 출두한다고 그러는데 오더라도 부인하면 이게 검찰로서 그건 말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기소가 되고 판사가 누구 말을 믿느냐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표가 물증이 없다. 뭐 이러면 우리 유명한 그 재판 용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옛날에 고모라고 그 치과의사인가요? 네. 뭐 살인 사건에 그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철저히 믿고 있는 건 제1야당의 대표고 169석을 가진 우상호 의원도 그렇더라고요. 이때까지 야당 당수가 구속된 적은 없다. 예. 네. 거기다가 내심은 진술밖에 없다. 여기 대해서 이재명이 부인할 때 어떻게 구속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자신감이 발로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입을 열게 하는 데는 이 김만배 3인방의 네. 등 3인방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입을 닫고 있고 김만배 등 3인방은 또 여기에 물증이 없다는 걸 지금 많이 알고 그다음 그 대장동 사건 벌써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그동안에 물증이 뭐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인멸 다 없앴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거 뭐 그랬겠죠. 당연하죠. 뭐 그거야 뭐 자기가 일부러 불구덩이에 섭을 지고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하는 거는 이 유동규, 남욱, 정령학의 진술 또는 그들의 녹취록, 네. 그다음 메모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입니다. 얘들이 유동규 등이 자기들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계속. 검찰로서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실 게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뭐 검찰에서 우선 검찰에서 그게 진실 게임일 때 유동규 등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기소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1차 관문이고 2차 관문은 결국 법원입니다. 네. 법원에서 판사가 서로 진실 게임을 벌이는데 누구 말에다가 비중을 둘 것이냐,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문제고 그다음 또 법원이란 게 우리 고 교수님 항상 참 걱정하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으면 우리 그때 김미리 판사인가요? 예. 뭐 재판 6개월씩 정경심 재판 끌고 하는 거 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끌어버리면은 그렇죠. 그리고 유동규 말 못 믿겠다. 너 네가 처벌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갖다 모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1심에서 유죄 나더라도 또 바뀔 수 있고 심지어 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 같이 대법원에서 대법관 잘 만나면 또 바뀔 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 물증이 없는 물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검찰로서도 첩첩산중이고 검찰로서도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가 선고된다면은 그게 1심이든 2심이든 뭐 그렇죠. 검찰로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엄청난 후폭풍이. 타격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2024년 총선이라든가 2027년 대선에서도 보수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뭐 뾰루지 같은 거 뾰루지 덧나면 오히려 그냥 연고 바르면 될 걸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뾰루지가 크죠. 환홍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좀 조심스러운 사건들이죠. 검찰도 뭐 그런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물증을 확보를 해갖고 제시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그거 없이 재판에서 하죠.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결국 이제 428억 이 부분에 있어서는 측근 3인방 특히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 기소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은 걸로 약속이죠. 약속도 뇌물이라면 수수 요구 약속으로 놉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목도 있느냐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김만배는 그것은 그 428억 주겠다는 것은 또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달래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실제로 줄 생각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김만배가 결국은 입을 열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는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알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검찰로서는 정말 물증을 확실하게 찾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428억보다도 김만배가 그 45억 처음에 이렇게 썼던 거 사업 전에 이제 그 분양업자라든가 토목공업자 사업자한테 비자금 마련해서 썼던 거 또 대여금으로 한 200억 넘는 돈을 빌려다가 화천대유에서 또 천화동인 1호에서 여기들이 이 돈들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것이 만약에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 측근 또 이재명 뭐 아주 충분히 이재명이 받았다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은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만배가 그 받았던 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용처를 밝혀줘야 돼요. 안 밝히면 지금 김만배는 어떤 횡령이라든가 그 돈을 좀 자기가 쓴 걸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밝혀주면은. 그런데 이게 하나씩 자기가 그 어떤 죄책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 용처를 밝히면은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나중에 우리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언론사에도 뭐 줬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그 김만배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만배가 과연 그렇게까지 나가겠냐 이재명 대표가 위험해 줄 수 있는 상황까지 그렇게 진술하겠냐 어차피 자기는 이미 끝난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고 간다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그걸 자세히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용처에 대해서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기로서는 어차피 끝난 거 돈도 다 뺏겼고 상당히 뺏겼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이익의 뭐 절반 정도가 뺏긴 것 같은데 앞으로 뺏겼다고 봐야죠. 검찰이 계속적으로 그 돈의 용처를 찾아갈 거니까 더 나오겠죠. 그래서 김만배는 어차피 우리가 뭐 자기는 속된 말로 버린 몸 그냥 내가 다 안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 두 번째 가능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만들어 놓은 경제 공동체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와 거의 공동체라는 거 정치인지 경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입을 다물수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운명 공동체 이건 운명이 아니구나 그 경제나 정치 공동체가 아니면 그 입증을 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정이 되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그러면은 돈도 받았으면 같이 썼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거를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거기에 드는 돈도 같이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입증이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추측,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할 정도면은 아니라는 사람이 반증을 해야죠. 누가 보든지 당신들 이재명이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고, 이재명이 위해서 선거에 뛴 사람들이고, 이재명이 위해서 어떤 돈을 받은 사람들로 추측이 되는데, 아니라면 당신들이 입증해라. 당신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 생활비를 썼든지, 크루즈 여행을 갔는지, 뭐 제트 비행기를, 자가용 비행기를 샀는지 입증해라 이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검찰로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 돈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 쓰였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뭐 격가지 수사일 수도 있고
별건 수사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김만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벌여놨는데 그것이 비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언론사는 그런 비리라든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갖고 보도를 하는 게 자기들의 책임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언론사들을 이 보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 언론사들한테만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건데 지금 이 보도된 거를 보면은 이 중앙 언론사, 그러니까요. 특히 진보 좌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겨레 뭐 부장님 모양이에요. A씨라고 좀 많이 좀 좋겠더구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만배로서는 아마 자기 동년배들 이런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겨레 A씨한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억 5천짜리 수표 넉 장 6억 원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 차용증도 안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계좌이체도 안 했겠죠. 수표로 줬는데 어떻게 계좌이체? 그러니까. 그리고 차용증도 안 받았어요. 다른 돈을 주었을 때는 꼭 차용증을 받았어요. 대개 그 뇌물 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변명하려고. 또 한국일보 기자한테도 이사비 뭐 명목으로 뭐 이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억 원을 주었다는 것이고 중앙일보 또 중앙일보는 조금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2018년에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이 없어서 계좌이체를 해줬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장동 그 수익이 배당되니까 9천만 원을 줘서 자기는 한 1천만 원 정도 좀 이자 붙여서 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 계좌 이체하고 그걸 받은 거니까 이거 빌려줬다는 게 그 당시는 김만배가 돈이 없을 때 아닙니까? 대장동 이 돈은 안 들어오고 쓸 때는 많고. 그러나 한겨레라든가 한국일보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업무 배제를 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한겨레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있죠. 김만배를 축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본인이 이 사건이 비리투성이의 사건이라는 걸 대장동 사업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언론에 날 수도 있잖아요. 언론사 기자들이 그런 냄새를 좀 잘 맡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취재해서 보도를 하라는 게 언론사가 있는 아마 그게 지금 2020년 이럴 때 2021년 이럴 때 뭐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런 걸로 나왔지만은 제 생각에는 많은 기자들이 뭐 지역 신문이라든가 그리고 기자들이 캐고 다니는 게 지역에 이제 정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이야기 들어가지고 대장동에 문제 있다는 걸 그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아니 대장동 저거 문제가 많더라 이게 나오니까 기자들은 냄새는 맡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제 확증을 못 잡으니까 보도를 못 하고 있었던 거. 김만배가 본인이 기자 출신이니까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이 잘못된 사건이 언론에 도배될 수 있다. 물론 그 고발까지 되고 나중에 2021년에 그거는 예상을 못 했겠지만 언론에 나면은 이게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기자들 입막음을 하자. 뭐 지회라 그러더라고. 자기하고 친한 기자들 모임을 그 지회 기자들한테 이게 입막음을 하려고 아마 시도했던 것 같고 그거는 결국 반증이 자기는 그때 잘못된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비리투성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그 한겨레하고 한국일보는 업무 배제를 시키고 중앙일보는 한번 소명을 두고 보겠다. 그런 거. 그래서 그랬는데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경위라 하더라도 언론사 기자가 그럼요. 그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한테 돈을 뭐 빌렸던 나중에 이자를 갚았던 어떤 특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은행에서 빌려야죠. 필요하면은 물론 신용이 안 돼가지고 못 빌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어떤 업자라 그러죠. 보통 업자들하고 돈거래가 있는 공무원이든지 어떤 그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돈거래 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예. 아까 그 한겨레 신문에 6억 빌려준 거 있잖아요. 예. 빌려줬다 그러나요? 빌려준 거 그건 또 남욱 이런 데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그러니까 돈도 아니고. 우리 서희 남욱 정영한테 해갖고 3억씩 해갖고 9억을 줘야겠다. 자기 건 빼고 그래 6억만 아파트 산다는데 줘야 할 것 같다 하는데 자기 거 3억은 싹 빼고 6억만 줬는데 이 김만배는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네. 참 뭐라 할까요? 근데 아니 우리 보통 예? 그렇게 할 때 지인이 돈 빌려 달라 그럴 때 자기 돈 없으면 못 빌린다 하고 끝나지. 예. 남욱 정영학한테까지 손 벌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빌려준다는 건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죠, 이게는. 그리고 남욱 정영학은 그걸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 기자들한테 로비하는 만에다고 그냥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앙일보는 뭐 지금 태도가 좀 어정쩡한데 그걸 떠나서 기자로서는 그 윤리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럼요. 자기가 그런 그 비리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김만배가 추측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빌려주고 한 거지. 네. 뭐 아무 관계 없는 경상남도 뭐 그 고성군의 고성신문 기자가 와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안 빌려주거든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뭐 언론사 기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 이런 낌새는 기자들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낌새라는 거는 그죠? 기자들이 그래서 요거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마 근거를 갖춘 것 같아요. 갖췄지만 이거는 근거를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부정청탁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소위 말한 김영란법. 그 위반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또 처벌받아야 되죠. 예. 그 나머지 지금 기자 세 사람도 어떤 그 처벌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거래를 하는 거, 우리 지금 변호사 윤리 규정에도 예.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돈거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윤리에 반해가지고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변호사가는 사인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게 이제 변호사 업무의 청렴성, 뭐 네. 변호사 업무의 청렴성 그러면 사람들이 웃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심받을 짓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물론 그 윤리 강령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심지어 부정청탁법, 김영란법에 그건 당연히 언론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 제가 아는 지금 모 유력 정치인도 제가 종편 나갈 때 네. 대기실에 앉아서 이야기 워낙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 돈을 워낙 많이 언론사에 뿌려가지고 네. 그분 비리가 조금만 나오면은 다음 날이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행동에 좀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언론 관계를 철저히 돈으로 입막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만배도 충분히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김만배 돈의 용처가 이렇게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이야기에서 김만배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입을 안 벌릴 경우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가지고 지금 입만 난 누구한테 뭐 몇 억 줬습니다 하면 끝났을 건데 이렇게 캐다 보니까 그까지 나오니까 부정청탁법으로까지 또 기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만배로서는 지금 사면 초과라는 거, 예, 본인은 지금 자신하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사면 초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배도 김만배지만 정말 언론인들이 이런 부정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있을 수 없고 참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계 중앙언론사뿐만 아니라 종편 방송사 간부들한테도 종편이라는 게 지금 4개뿐이 더 있습니까? 그렇죠. TV조선, 채널A, MBN, 또 JTBC. 네, JTBC구나. 그 사람들한테 다 보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고급 명품 신발, 구두. 명품을 보냈다는. 그 구두도 어떤 것들은 1,000만 원 가고 그런다고 하더래요. 이태리째 무슨 고급 구두. 제 아는 분은 이거 1,000만 원짜리야. 그래서 이거 10만 원, 20만 원보다 또 똑같은데 뭘 그러냐. 신으면 전혀 다르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정의학 녹취록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만배가 정의학한테 이 기자들 막느라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제 정의학이가 이 상품권을 이렇게 갖다 준 모양이에요. 많이. 그것도 좀 큰 상품권들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짜리 이런 거 말고 기자들 지금 현금이 필요해. 그래갖고 2억씩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부 차용증 받아놓고 아파트
아파트도 또 뭐 분양권 달라고 예. 해서 그것도 내가 챙겨주느라고 죽을 지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그 현지 지역 기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터진 것은 이제 중앙 언론사, 그러니까요. 이제 유력 중앙 언론사 이 간부들이 낌새를 채고 좀 달라드니까 로비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또 보면은 이 기업들은 이런 비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은 광고비라는 걸로 예. 이렇게 떼옵니다. 그렇죠. 광고비. 예, 예. 그래서 광고를 줘가지고 이렇게 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론사 용어로 엿바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엿바꿔 먹. 예. 그런데 김만배 로스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지만 오리역에다 또 엄청나게 또 재개발을 하나 하려고 거기에도 3천억이 순이익이 남는 사업이 있었고 하얏트 호텔 그 주차장 부지 거기도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정영학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참 지역신문에 터지면 큰일이야. 이득이 얼마나 나는데 지금까지 돈으로 막았는데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냐. 또 대선도 얼마 안 남고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때려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맞아요. 돈이 뭐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니까 인력 주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냥 돈도 껌값이 아니죠, 되는. 뭐. 예.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우리 저번 앞에 아티클에서 말했지만은 이게 전부 다 선거 이거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이 최고의 지금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였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좀 전에 말씀하신 오리, 다 나오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전략에 좀 속하는 거죠. 그런데 속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어떤 활동, 이런 걸로 돈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익이 남아도 몇백억 남고 몇십억 남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거기서 비롯된 이 불행의 씨앗이 좀 무리한 욕심, 그리고 정상적인 것보다는 비정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있죠. 사실은 이런 걸 다 알았다고 저는 추측하거든요. 그랬다면은 성남시장 시절이라든가 도지사 시절에 말려야죠. 정상적이라면 자기가 변호사고 이 비법률적이고 위법한 일을 한다는 거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살아온 이력 자체가 어떤 비정상, 그다음 편법, 그다음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 김만배 등이 행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이렇게 절제를 시키거나 제한을 하는 거는 전혀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로 되고 이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 가도에 허들이 된다면은 이거는 본인이 초래한 거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한번 다시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기는커녕 저는 부추겠다고 보고 이 참 언론인들이 거기에 연루된 것은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말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